심리학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습니다. 이번 편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몇몇의 임팩트 있는 심리학 분야의 실험 사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해리 할로우 박사는 애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한 실험을 고안합니다. 먼저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몇 마리를 어미로부터 격리시킨 후 두 개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는 우유가 나오지만 차갑고 딱딱한 철사로 만들어진 어미 모형이고, 다른 쪽 하나는 우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만들어진 어미 모형이었죠. 그러자 모든 새끼 원숭이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배가 고프면 철사 어미 모형 쪽으로 가 우유를 먹고, 다 먹고 난 후에는 헝겊 어미 모형에 찰싹 달라붙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물건을 넣어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면 헝겊 어미 모형에 꼭 붙어 안겨 두려움을 달래기도 했죠. 심지어 우리에서 헝겊 어미를 없애고 새끼 원숭이들을 철사 어미 모형과 강제로 지내게 하자 소화불량과 함께 잦은 설사를 하며 불안함에 떨었고, 헝겊 어미가 없는 상황에서 공포 자극을 주자 철사 어미에게는 가지 않고 실험실 구석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주 흥분하는 새끼 원숭이를 하루 30분씩 헝겊 어미와 놀게 하니 폭력성이 잦아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할로우는 새끼 붉은 털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실험한 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스킨십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1998년 매튜 버비닉과 조나단 코엔은 재미있는 실험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고무손 착시 실험입니다. 실험의 방법은 간단한데, 먼저 진짜같이 생긴 가짜 고무손을 만들어 참가자의 팔 위치에 놓은 후 진짜 손을 실험 참가자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으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가짜 고무손과 가림막에 가려진 진짜 손을 동시에 붓으로 쓰다듬어주며 똑같은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몇 분간 자극을 주면 가짜 고무손에만 자극을 줘도 참가자는 실제 본인 손인 것처럼 간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손이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팔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후 실험자가 망치로 가짜 고무손을 내리치려고 하면 참가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진짜 손을 뒤로 빼는 행동을 합니다. 이 실험은 뇌가 신체의 감각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신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그 자체로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뇌가 그렇게 믿게 만드는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진실은 뇌 안에서만 발현되는 극도로 작은 범위의 단편적인 진실인 겁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등의 연구팀이 새로운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 고무손 착시 실험을 진행하면서 참가자의 뇌에서 진짜 손으로 보내는 운동 신호를 추적했더니 그 신호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고무손을 진짜 내 손이라 여기는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험 참가자의 뇌가 진짜 손을 정말로 몸에서 분리된 것처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뇌의 착각은 비단 시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974년 심리학자 아서 아런과 도널드 더트는 캐나다 캐필라노 협곡에 흔들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을 섭외해 흔들다리를 건너는 젊은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죠. 남성들은 아찔한 70m 상공에 흔들리는 다리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이후 여성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남성들에게 나중에 따로 만나 설문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며 연락처를 건네줬는데, 총 85명의 남성 중 절반가량이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비교를 위해 다른 곳에 있는 높이도 낮고 흔들리지도 않는 매우 안정적인 다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고작 12.5%의 남성만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뿐이었죠.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남성들이 당시에 느껴지는 떨림을 아름다운 여성 때문인지 혹은 흔들리는 다리 때문인 건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다리에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성의 수가 현저하게 적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심리학자 발린스 스튜어트의 실험이 있는데, 방 안에 남성 한 명씩 들어오게 하고 여성들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이었죠. 물론 이 심장 박동 소리는 스튜어트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심장 소리였고, 미녀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일부러 느리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빠르게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줍니다. 실험 결과 남성들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처럼 들렸던 평범한 여성들의 사진에 호감을 표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서 좋아한다고 느끼게 되는 착각,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인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착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호감이 있는 이성과 잘 되고 싶다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거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시기 바랍니다. 두근거림의 착각으로 성공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물론 이렇게 이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어서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1959년 심리학자 밀턴 로키치는 스스로를 예수라 주장하는 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미국의 입실렌트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모아놓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의 목적은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 정신질 환자들이 예수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타인들과 만났을 때 자의식이나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은 일종의 거울치료 효과로 정신병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로키치는 대략 2년 동안 이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과도한 언쟁이 지속되거나 험악한 대화가 오갈 때마다 끼어들어 중재하는 식으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이 진짜 예수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은 가짜라는 식으로 일관했는데, 한 명은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냐고 주장했고, 한 명은 저들은 예수라고 사기치면서 관심이나 끌어보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다른 한 명은 다른 두 사람 머릿속에 기계가 들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 3명은 누가 진짜 예수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싸워댔는데, 한 명이 내가 진짜 예수니 나를 숭배하라고 하자 다른 한 명은 너는 창조물일 뿐이므로 숭배할 수 없다며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매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2명이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변명하고 둘러대기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성스러운 신이라고 믿었으며 다른 2명과 매일같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로키치는 그들이 점차 거울 치료화돼서 언젠가 가짜 정체성을 포기할 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짜 인격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GG를 선언합니다. 이 실험을 두고 훗날 로키치는 3명의 예수 중 그 누구도 개선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정신병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헛된 망상만은 치료할 수 있었다는 다소 시니컬한 논평을 남겼죠. 자아에 뿌리내린 정체성은 이처럼 논리에 쉽게 타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상으로 생겨난 얄팍한 가짜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뇌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해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기독 신앙대로 정말로 예수가 현세의 재림에 내가 예수요 하고 다닌다면 분명 그들처럼 정신병자 취급을 면치 못할 텐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존 카룬의 그 유명한 유니버스 25 실험입니다. 카룬은 전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는 세계에서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까? 카룬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쥐를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먼저 최대 3,8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로 세로 2m가량 크기의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4쌍의 암수컷 쥐를 풀어 놓습니다. 실험장에는 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식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됐고 위생도 관리해줬으며 이들을 해칠 만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없었죠. 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최초에 놓았던 4쌍의 쥐는 엄청난 번식력을 보여주며 315일이 경과하자 개체수가 무려 660마리까지 증가합니다. 600일이 경과하자 쥐들의 개체수는 2200마리까지 늘어났지만 이때부터 쥐들은 눈에 띄게 번식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짝짓기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자 경쟁에서 이긴 수컷들은 넓은 방을 독차지하며 여럿의 암컷들과 짝을 맺었지만 그렇지 못한 수컷쥐들은 좁은 곳에 다닥다닥 몰려 살게 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다툼 속에서 점차 공격적인 성향이 됩니다. 이들은 다른 쥐들을 물어뜯거나 새끼들까지 물어 죽이고 심지어 먹기까지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권을 누리던 수컷들은 난폭한 그들을 경계하는 걸 우선시하게 돼 번식에 점점 소홀하게 됐고, 암컷들 역시 이들을 경계하며 점차 보육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쟁 자체에 회의를 느낀 다수의 쥐들은 실험장 중앙에 모여 노숙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쥐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칼훈은 마지막으로 태어난 쥐들의 세대를 뷰티풀 원스라고 칭했는데, 이들은 번식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몸을 치장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실제로 이 뷰티풀 원스 쥐들은 최초로 데려온 쥐들에 비해 훨씬 윤기나는 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은 약 1500일까지 진행됐다가 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끝나게 됩니다. 카룬은 이 같은 실험을 25번이나 반복
반복했지만 놀랍게도 매번 결과가 똑같았다고 하죠. 유니버스 25 실험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와 비교되며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비혼주의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 또한 매년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행동경제학자인 아르민 팔크가 고안한 살처분 쥐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쥐의 평균 수명이 약 2년이고 이 실험용 쥐들은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쥐들을 살처분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10유로를 받는 대신 실험용 쥐를 살처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10유로를 받지 않고 기부해서 실험용 쥐가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참가자들 중 46%의 사람들이 10유로를 받고 쥐를 살처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쥐의 목숨값이 10유로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겁니다. 만약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팔크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해봤는데, 사람에게는 쥐의 목숨값보다 10배 더 많은 돈인 100유로가 책정됐으며,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이 돈을 받지 않고 기부한다면 위독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고지해줍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고작 15만원가량 정도인 100유로가 사람의 목숨값에 비견될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참가자들 가운데 단 57%만이 100유로를 포기하고 위독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어째 쥐를 살처분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과의 비율이 꽤 비슷하죠. 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100유로라는 경제적인 이득이 누군가의 목숨값보다 더 큰 가치였던 셈이죠. 만약 1000유로였다면 혹은 10,000유로였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도덕성을 버리고 위독한 사람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성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한없이 더덥고 가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팔크는 이 실험이 우리가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주며 선행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피터 더크 연구팀은 제비뽑기 게임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들에게 A와 B 중 하나는 1000원, 하나는 꽝이 들어있는 제비를 뽑게 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의 당첨 확률은 A가 75%, B가 25%로 세팅되어 있고 참가자들에겐 이 규칙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이 제비를 200번 연속으로 뽑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를 반복하면서 A와 B의 당첨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파악하게 되며, 실험 결과 놀랍게도 A를 고른 횟수는 약 75%, B를 고른 횟수가 약 25%로 게임에 설정된 당첨 확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치가 나왔죠. 그렇다면 쥐는 어떨까요?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합니다. 물론 돈이 아니라 음식으로 보상을 했죠. 그런데 쥐는 놀랍게도 거의 예외 없이 A만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쥐들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첨된 횟수가 평균적으로 12.5번이나 더 많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2,500원을 더 번 셈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겪지 않으려고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당첨 확률이 높은 A를 계속 선택해도 25%의 확률로 나오는 꽝으로 인해 실패를 꺼리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쥐처럼 화끈하게 A로만 올인하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복잡한 생각이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던 겁니다. 물론 사람이 쥐보다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의 환경에서는 실험과 같이 조건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쥐들의 그런 맹목적인 선택은 생존에 있어 더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다시 쥐인데요. 신경학자 파브리치오 발라리니 연구팀은 상자 안에 물건 2개와 함께 쥐를 몇 분간 넣어뒀습니다. 잠시 후 2개의 물건 중 하나를 바꾼 뒤 다시 쥐를 상자에 넣어 물건을 인지하고 기억하는지를 측정했죠. 그 결과 쥐는 물건을 잠깐 정도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놓아두고 5분 동안 새로운 경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쥐를 상자에 넣어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하자 기억력이 이전 측정 대비 무려 70%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행동 경험이 쥐의 기억력을 향상시킨 것이죠. 발라리니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진행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1676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이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준 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다음 날은 학생들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킨 후 처음 만난 선생님들에게 시험과는 상관없는 과학과 음악을 배우게 합니다. 이후 다시
당시 학생들에게 전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했더니 놀랍게도 평소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겪고 난 뒤 치른 시험 점수가 전날의 평소의 상황에서 치른 시험 성적보다 무려 1.5배나 높아졌음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아서 4시간 정도만 지속된다고 분석됐죠.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뜻밖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만 효과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오늘은 색다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준 뒤 테스트하면 희한하게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 혹은 요 근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잠깐씩이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인간의 행동 양상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의 핵심은 결국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알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대화하며 얼굴 표정과 몸짓 등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런 신호들을 알아차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진화했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을 숨기는 탁월한 능력도 함께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먼저 100명 정도의 참가자를 모집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사전에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초면인 사람 2명씩 짝지어서 10분 동안 얘기를 나누도록 한 후 이를 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말했던 내용 중 진짜가 아닌 부분을 짚어달라고 합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려 10분에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으며 최대 12번의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며 심지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허다합니다. 정말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거나, 정말로 조만간 볼 생각이 없음에도 조만간 보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며 스스로의 관점을 유연하게 조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건 생존율과 직결된 문제였을 테니, 어찌 보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씩은 마음을 감추며 살다 보니 가끔은 양자역학보다 직장 상사나 친구의 생각을 간파하는 일이 더 어려울 때도 있고, 프랭칼의 정리를 증명하는 것보다 여자친구나 아내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해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몇몇의 재미있는 심리 실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후원해주신 뜨억매니아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